집합에서도 우리가 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되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원소들이 정의가 되어져야 걔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명제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돼. 판단을 명확하게 누구든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거 정말 이거 참인 문장이야. 이건 거짓인 문장이야. 이거를 명확하게 판별을 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불러. 그래서 집합이랑 되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게 뭐 집합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거 명제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질문을 먼저 하거든. 그때 가장 기준이 되는 판단 요소가 형용사를 썼는지 안 썼는지야. 형용사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참 형용사라는 게 사실 되게 마법의 단어이기도 해요. 되게 악마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이 형용사라는 놈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사람에 따라 다 기준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맨 첫 번째 유형 1번에 보시면은, 유형 1번에 문제가 몇 번이에요? 821번? 명제인 것을 판단을 해보라고 그러는데, 명제인지가 판단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형용사를 써서는 이게 명제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가 없는 문장이 돼요. 키가 작다 이런 거. 키가 작다. 키가 작은지 큰지를 판단하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크다 작다를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몇 센치 이상이야, 몇 센치보다 커 작아 이렇게 기준을 만들면은 내가 명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명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또 많다 적다 이런 것도 개수가 많다 적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x값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지? x한테 내가 1을 집어넣으면 이건 문장이 틀려요. 이 부등식은. 근데 x한테 0을 집어넣으면 참이에요. 그래서 x에 따라서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건 명제라고 불러. x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인지가 달라지는 거지. 이 문장 자체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이건 조건 명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x가 정해지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이제 확실해지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명제인 것은 4번을 찾으라는 얘기야. x가 3이면 3 집어넣으면 틀리죠. 이거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거짓이라고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명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명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x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질 텐데, x를 주지 않았으니까 명제로 쓸 수 없는 거고. 5번은 2번이랑 같은 얘기죠. 개수가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명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판단하는 거는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물결 표시한 것을 not이라고 부르는데요. not이라고 부르고, 거짓이,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다라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뭐뭐가 아니다. 이런 기호야. 뭐뭐뭐이 아니다. 그래서, 명제피가 참인데, 앞에다가 이렇게 not을 붙이면, 이 not피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참인 명제에 not을 붙이면 거짓이 되고, 거짓에 또 not을 붙이면 이제 반대로 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정을 할 때는 어떤 이런 부등호를 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범위의 반대쪽 범위를 찾는 거니까 범위가 이렇게 바뀔 거고, 사이드 범위로, 양쪽 범위로 바뀔 거고, A이다를 부정하게 되면 A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한다는 거고, 또는을 부정할 때는 그리고로 부정이 되고,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는 거야. 이런 문장들, 요 세 번째 거는 표시를 하나 해두시고요. 잘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세 번째 내용은. 명제부터, 학습 내용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정의들은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맨 앞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명제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명확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똑같이 참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똑같이 거짓이라고 판단을 해야 돼. 그게 명제인 거야. 누구는 참이라고 판단하고, 누구는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건 명제가 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조건, 이제 이 조건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려. 이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어. 그런 걸 조건이라고 부를 거고, 진리집합. 명제를 참이 되게 만드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것들을 다 모은 집합. 참으로 만족시키는 집합. 걔를 진리집합이라고 불러. 진리집합. 너, 왜? 울어? 코가 막혀. 코가 막혀서 그래? 여기 코가 막혔어? 아이고, 추석 때는 어디 갔다 왔어? 할머니 때 다녀왔어. 할머니 때 갔다 왔어? 아, 자, 봅시다. 아까 이제 요 부분도 얘기했죠? 부정. 부정, 이제 낫이라는 기호를 붙인다 그랬고, 요 낫이라는, 이거 물결 모양을 붙이면은 요건 낫이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낫피 이렇게 읽는 거야. 낫을 붙이면 이제 거짓이 되는 거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으면 낫피는 이제 참이 되는 거고. 쭉 읽어보시면, 우리 이제 예전에 개념원 가지고 또 수업을 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쭉 읽어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좀 체크해 놓으라 그랬는데, 또는을 부정했을 때, 그리고를 부정했을 때, 또는으로 바뀌는 부분을 학생들이 이제 문제편을 자꾸 놓쳐,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잘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도. 요것도,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이,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얘가 실질적으로 그 집합에서부터 연결되면서 올라오는 내용이거든. 이거 보면 봐봐. 이게 집합에서 배웠던 거잖아. 포함관계.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얘가 뭐 참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것과 동일시하게 집합에서 봤던 이 내용과 동일시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얘가 보이면 우리 집합에서 공부했을 때 얘가 보이면 우리는 P와 Q의 합집합, PQ의 교집합, 그 다음에 P와 Q의 차집합, 여집합끼리의 포함관계 이런 것들을 쭉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되어져야 돼. 근데 명제 공부하면 저 뒤쪽에 이놈을 얘기하는 또 다른 표현이 한 번 더 나와. 얘를 얘기하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덩어리인 거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얘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명제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나면, 이놈 앞에 필요 충분 조건에서 나온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미리 얘기하자면 충분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P가 충분 조건일 때. Q이기 위한 이런 이제 내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문장이 기니까 이거 다 뭐 기억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떤 주어가 P가 충분 조건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필요 충분 조건까지 다 공부를 해놨으니까 뭐 미리 얘기해서 이런 덩어리들이 다 한 가지 얘기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같이 엮어서 집합과 명제를 같이 엮어서 한 문제를 물어볼 때 되게 좋은 소재인 거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1번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1번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이런 기호도 사실은 명제 쪽에서 쓰는 기호거든요. 이게 참이면 이게 화살표 하나가 참이면 이렇게 써. 이거는 P이면 Q이다가 놈이 참이야 라는 기호예요. 이걸 명제에서는 얘를 무슨 조건? 충분 조건으로 본다 그랬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똑같은 기호로.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겠어?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고. 이건 무슨 조건이겠어? 무슨 조건이 있었지? 충분 조건. 진리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조건?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양쪽 다 되는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 양쪽 다 되는 거. 오케이?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는 이러한 포함 관계를 얘가 참일 때의 포함 관계, 그러니까 이놈의 포함 관계를 우리는 집합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근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거꾸로 쓰면 안 되겠지. 이렇게, 이거, 얘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게 뭐야? 두 놈이 같다.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이놈이랑 이놈이랑은 그냥 같다라는 뜻이야,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기서는 이제 조건 얘기하면 충분 조건인데,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번에는 모든과 어떤, 모든과 어떤. 이것도 잘 놓쳐요. 아까, and, 그리고 or, 그러니까 또는, 그리고. 이거 잘 헷갈린다고, 잘 놓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그래.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모든은, 뭐, 그냥, 느낌 그대로, 몽땅 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all의 의미를 가지거든?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 모든은. 근데 어떤은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성을 나타내는 거야. 얘는 존재성. 딱 하나만 있어도 이 문장은 참이야. 얘를 만족하는 게 단 한 개만 존재도 그 어떤 게 있으면, 그러면 얘는 참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모든 놈이 다 만족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은 이제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 이제 문장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그래.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건 P랑 Q가 같으면 P를 만족하는 모든 놈들은 Q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쪽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쓸까?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을 썼을 때 내가 얘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들을 집합의 포함 관계로 보면은 이런 포함 관계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P가 여기 있고 이렇게 Q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P를 만족하는 모든 원소는 Q를 만족하니? 안 해요. P를 만족하는 여기 있는 애. 이거 Q 안에 들어있어? 있잖아. P를 만족하는 여기. 얘도 이 안에. Q 안에 있잖아. P를 만족하는 모든 놈들은 Q를 만족하니? 그치. 되겠어? 얘를, 이 문장을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 P는, Q도 다 만족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쪽 방향으로는, P에서 Q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는 all이 성립해. 모든이라는 문장이 성립해. 그러면 얘를 부정한다고 하면, 만약에 얘를 부정한다고 하면, 모든 놈이 얘를 만족하니까, 그걸 부정하라고 그러면, 그럼 P는 Q가 성립을 안 하네, 라는 얘기를 하려면, P 안에 들어있는 놈 중에 어떤 놈들은 Q를 성립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어떤 이 의미가 성립하는 거야. 어떤이라는 의미로 부정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P 안에 있는 모든 놈들은 Q를 만족해야 돼. 자, 그런데 얘를 부정하래. 얘를 부정해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P 안에 들어있는 P 모든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A를 거꾸로 쓴 거거든.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뜻이야.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P가 모든 원소 P가 Q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런 의미인데 얘를 부정하면요. P 안에 있는 어떤 놈이 Q 안에 안 들어가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이 성립 안 하죠. 모든 P는 Q 안에 들어가 있어. 이게 성립을 안 하지. 그지? 그래서 어떤 X가 있어서 이걸 기호를 어떻게 쓸까? 어떤 P는 Q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 P 안에 있는 어떤 원소는 Q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게 존재해. 그래서 모든을 부정했을 땐 어떤이라는 문장으로 쓰인다. 작성이 된다. 반대로 어떤이라는 문장을 부정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모든이라는 문장이 쓰이는 거야. 모든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문장에 쓰이게 되는 거야. 맨 아래에 나오네요.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 이렇게 어떤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부정인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문장을 부정을 하려면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으로 부정인 명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역과 대우. 역과 대우. 옛날에는 역, 이, 대우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했었는데 그래도 이라는 명제는 하나 빠졌어요. 역하고 대우만 공부하면 된대. 역은 말 그대로 거꾸로란 뜻이야. P이면 Q이다의 역 명제는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대우 명제는 이렇게 역으로 만들어서 자리도 바꾸고 둘 다 낫도 붙여 이렇게. 이걸 대우라고 부르는데 대우라는 말이 여기서 왜 대우라는 단어가 쓰이는지, 이 대우라는 게 회사에서 이렇게 직책을 보면 뭐 사장 대우, 진짜 사장은 아닌데 사장으로 대우만 해주는 거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서의 대우라는 거는 진짜 P이면 Q이다는 아니야. 근데 얘하고 준할 정도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얘는요, 원래 명제와 원 명제와 대우 명제는 원 명제가 참이야? 그럼 얘도 참이야. 원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얘도 거짓이야. 참거짓을 판단할 때 이 대우 명제가 쓰이거든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쓰이는데 원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내가 판단하고 뭐 답을 쓰고 무슨 뭐 서술을 하고 이러기가 되게 좀 불편한 문장이야. 그러면 대우 명제를 가져다가 증명을 하는 거야. 왜? 원 명제랑 대우 명제는 참과 거짓이 항상 일치하니까. 그럴 때 얘를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문제에서는 주로 이런 게 많이 표현돼.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을 골라봐. 뭐 이런 문장으로 문제를 질문을 많이 해. 그럼 반드시 참인 걸 찾으려면, 어떤 문장이 반드시 참인 걸 찾으려면 이 문장을 직접 증명해야 되는데 직접 증명하기 어렵게끔 문제를 준다는 거지. 그래서 대우 명제를 통해서 찾도록. 그리고 원명제가 증명하기 어렵지 않더라도 문제를 일으켜주기도 해요. 참인 것이 여러 개가 있어. 그걸 다 골라내래. 그렇게 참인 것들을 여러 개를 골라낼 때, 그럴 때도 대우명제 요걸 이용해서 문장들을 찾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요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대우명제 쓰임새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얘는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라는 뜻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면 충분조건도 성립하고 필요조건도 성립하니까 이런 명제를 필요충분조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얘기는 두 문장이 같다라는 뜻인 거지. 이건 두 문장이 같다라는 뜻인 거고, 오케이.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아까 집합으로 이제 포함해서 표현해서도 얘기를 해주게 되고 막 이러는데, 뭐 내용 정리는 예전에 그 개념원 공부할 때도 한 번씩 쭉 돌려던 얘기여서요. 되게 낯선 표현들은 아닐 거예요. 아닌가? 되게 낯설어?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하나 해볼까요? 368번? 이 첫 번째 문제인가요? 맞아? 368번? 명제인 것들 나보고 다 고르래. 명제인 것을 고르래.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용사가 포함된, 문장으로 보자면, 형용사가 포함된 건 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뭐 얘 보면 안 되는 거네. 아름다운 곳,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네. 그리고 이제 뭐 기억 보면요. 기억을 보시면 1 더하기 2는 이거 3이잖아. 3하고 5를 비교하면 5가 크다라는 거는 참인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참인 거. 이건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얘는 x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질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거. X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이걸 참인지 거짓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건 명제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 다음에 디귿, 이게 X를 줬잖아. X를 주고 X를 집어넣으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판단이 되겠지. 2를 집어넣으면 3이야. 3은 4하고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거짓인 문장인 거죠. 거짓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명제가 되는 거지. 미음은 어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이다. 틀리죠? 180도가 돼야 참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거짓인 명제가 되겠지, 또. 그래서 명제인 것의 개수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3개가 명제인 것의 개수가 되는 거야. 참인 걸 찾으라는 게 아니었어. 명제가 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이런 것들은 명제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렇게 X 표현한 애들은 애초에 명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들. 371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 Q를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진리집합은 P 명제를 만족시키는 집합을 P, Q 명제를 만족시키는 집합은 Q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때 P이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들을 라고 찾아보래. 아까 잠깐 선생님이 그렸던 내용이죠. P이면 Q에다가 참이려면 P이면 Q에다가 참이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그랬죠? P인 것들은 다 Q 안에 들어가야 얘는 P이면 Q에다가 참인 문장인 거야. 이렇게 그리면. 그러니까 P이면 Q에다가 거짓이려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런 원소들은요. 이 안에 P 안에 있는 놈 중에 Q에 속하지 않는 애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게 이 부분. 이 부분. P인데 Q에 속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 요 부분을 찾아서 원소들이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 5, 9 더하면 15가 되겠죠. 그죠? 문장, 명제에서 표현되는 것들하고 집합에서 표현되는 것들하고 잘 연결해서 문제들이 막 만들어지니까 이런 표현들을 좀 잘 익히고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 72번. 이런 문제는 되게 단골인 거야. P이면 not Q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 지금은 P이면 not Q가 참이래요. 참이다 라고 안 쓰고 이거 화살표를 이제 2개짜리 화살표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P는 Q 여집합에 포함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그놈은 또 이렇게 합집합과 이 두 놈의 교집합과 두 놈의 차집합과 또 여집합끼리의 포함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대. 이때 합집합은 두 놈 중에서 큰 놈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두 놈 중에서 큰 놈도 그냥 쓰면 되고 교집합은 두 놈 중에서 작은 놈 쓰면 돼.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거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P-Q라고 바꿔 쓸 수도 있고요. 그놈은 그냥 뭐가 돼야 돼? P가 돼야 돼. 세 번째, 요 차집합 기호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P 교집합 Q가 돼. 근데 요거 빼면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게 집합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집합끼리의 포함관계는 반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1번은 안 보이는데? 여집합은 안 보이는데? 근데 1번 틀리겠지. 왜? 교집합이 없대. 교집합이 없대. 그럼 P랑 Q랑 합집합하면 P가 될 리가 없지. 그지? 2번 P-Q 여기 있다. P-Q 얘는 P가 돼야 돼. 2번도 틀렸네. 3번도 틀리겠지. P-Q가 P가 돼야 되는데 Q에서 아니구나. Q에서 P 빼면 공집합 이거 맞겠구나 그럼. 이거 이해 가요? 4번에 P-교집합 Q 여기 있다. P-교집합 Q 이건 공집합. 이거 참인데? 4번? 맞는 게 3번이 맞는 게 아니네. 쏘리. P에서 Q를 빼서 P가 남으려면요
PQ는 이런 관계여야 되거든요. PQ. P에서 Q를 빼는데 뺄 게 없어야지. 그래야 P가 그대로 남겠지. 그럼 Q에서 P 빼도 그냥 Q가 남아야지. 그지? 3번도 틀렸고 4번 맞고요. P 합집합, Q의 여집합. 여기 첫 번째 있네.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건 Q의 여집합이 돼야 돼. 이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요거 보여준 과정이 그대로 다른 내용을 묻더라도 P이면 Q에다가 참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연결이 집합에서 배웠던 연결들이 쭉 연결되어져서 이걸 볼 수 있으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되게 자주 묻는 내용이에요, 이거. 출제 비중이 꽤 높아요. 75번. 부집합 A, B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아. 다음 거짓인 명제는 첫 번째 집합 A의 어떤 원소는 짝수이다. 이거는 어떤이라는 의미는 존재성을 뜻한다 그랬어. 그냥 단 한 개만 있어도 얘는 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집합 A 중에 짝수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이건 참이야. 그러니까 1번은 참이지. 되죠? 2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얘는 참이 될 거고. 2번. 집합 A의 어떤 원소는 홀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네. 홀수가 한 개라도 있으면 얘는 참이야. 그래서 2번도 참이야. 그다음에 3번. 집합 B의 모든 원소는, 모두는 몽땅 다에 해당돼야 된다 그랬어. B의 모든 원소는 짝수다. 그러네. 2랑 4가 다 짝수니까. 4번. B의 어떤 원소는 홀수이다? 안 되죠. 홀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한 개라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도 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두 짝수인데, 그럼 어떤이라는 문장도 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야. 한 개만 있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5번도 참이 문장이 되는 거고. 4번이 답이 될 거고요. 78번 하나 해볼까요? 78번. 모든 학생의 수학 점수는 80점 미만이다를 부정하래. 그러면 일단 어디 있어? 요 모든이라는 문장은 어떤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리고 80점 미만이다. 요것도 부정을 해야 돼요. 결과도 부정을 해야 돼. 그러면 80점 이상이 되겠지. 미만의 부정은 이상, 등호를 포함해서 이상이 될 테니까. 또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은 어떤 학생의 수학 점수는 80점 이상이야. 이런 문장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의미가. 그러니까 80점 이상의 학생이 적어도 한 명 있어. 뭐 학생이 존재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반 수학 점수가 80점 미만의 학생이 있다. 아니고요. 80점 이상의 학생이 있다. 이거네. 2번이네. 이거 뭐야? 부정 맞죠? 2번. 우리가 찾으려는 문장은 2번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쓸 수 있겠지? 81번으로 볼게요. 명제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 이렇게 방정식이라든가 부등식이라든가 이런 풀이들이, 이런 내용들이 명제 안에 같이 들어와서 그 해당하는 단원에서의 또 풀이를 또 가져와야 되는. 근데 그게 귀찮은 표현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실수할 수 있을 만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자꾸 가져다 놓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장이 참인지를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P이면 Q이다. 뭐 이런 게 참인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이걸 보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 우리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들 중에 누가 P이고 누가 Q인지를 갈라놓고, 그럼 P에는 누가 속해 있고 Q에는 누가 속해 있는지를 집합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야. 됐지?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이거 있는 거야. X하고 Y가 같대. X하고 Y가 같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Q 쪽에는 얘가 있는 거야.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아. 그러면 얘는 X랑 Y랑 같은 것도 있겠지만 X랑 마이너스 Y가 같은 것도 있겠지. 서로 부호는 달라. 그래도 제곱하면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랑 Y는 X 이퀄 Y도 있겠지만
x 이퀄 마이너스 y도 있는 거야. 얘는 이거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p와 q를 비교했을 때 p가 커, q가 커? p가 커요? P가 Q예요, Q예요. 얘는 하나밖에 없고 얘는 두 개 있는데 Q가 커요. 얘는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는 거야. 둘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로 얘기하자면 q의 범위가 더 큰 거지. 그래서 p는 q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1번 문장은 참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요렇게 그럼 답이 1번인데? 아, 여기 참인 거? 여기 참인 거니까 거꾸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작고 얘가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장은 원래 문장이 참인 거예요. 2번. 요것도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 뭐뭐이면 이렇게 잘라갖고 왼쪽을 만족시키는 x는 뭐 있어요? 3. 3 하나 있어. 왼쪽은 이제 p는 x 이퀄 3 하나 있고 얘는?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이번에도 얘가 크네. 그죠? 어떤 식인지 이해되겠어? 요거는 이제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하게 될 텐데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1이 있어서 1보다 작은 거를 다 쓰래 이렇게 등호가 있어요. 얘가 p야 지금. 이게 p. 그 다음에 q는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는 어떻게 생긴 거지? Q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나 작고 1보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요 사이에 등호를 가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q야. 그럼 이번에는 p가 큰 게 아니네. p가 작은 게 아니네. p가 q 안에 쏙 들어갔었어. 위에는 계속 다. 근데 이번에는 q가 p 안에 속 들어가는 거죠. p가 더 훨씬 더 큰 놈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른쪽이 더 작고 왼쪽이 더 큰 거 포함 관계를 가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문장은 3번 문장이 될 거예요. 여기 참이 되는 거. 이해되겠어? 4번 같은 경우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 그러면 더한 거 0보다 큰 거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왼쪽이 가지고 있는 x랑 y의 범위는 이거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오른쪽이 가지고 있는 x랑 y의 범위는요. 내가 x를 반대로 넘겨주면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다가 되죠? 그래서 y 이퀄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주면 이쪽 영역이 돼.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 이거는 요 1, 4분면만 얘기하는 거지. 왼쪽 문장은 여기만 얘기하는 건데 오른쪽 문장은 이 부분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1번이나 2번처럼 p가 작고 q가 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등식 표현 있죠. 얘를 이제 이거를 부등식으로 기하적으로 생각해서 좌표평면에다가 영역을 표시하는 거. 이런 게 니네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빠져갖고 도형의 방정식에서 y 이퀄 마이너스 x 요건 봐요. 요건 y는 마이너스 x 이건 배우는데 부등호로 y가 마이너스 x보다 커 이러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는 자 얘를 만족하는 것들은 얘를 만족시키는 점들이 있을 거거든. 예를 들어서 x한테 1 쓰면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거.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얘를 등으로 만족시켜주는 점들이야. 맞죠? 그런데 얘는 y가 더 크대. 아까 내가 x한테 1 집어넣었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1 나왔지. 그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 위에 있는. 그래서 항상 이 직선보다 더 위에 있는 애들이 얘를 만족시키는 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영역을 만들게 돼, 이렇게. 그 이해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y 이퀄 fx라고 표현하는 함수를 우리 양의 함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함수라고 쓸 수 있는 애들, y는 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애들. 이렇게 표현된 도형의 방정식에서 얘가 부등호로 바뀌면 이거는 y가 커 그러면 위쪽 영역이 돼. 근데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면 y가 더 작아져야 된다, 이번. 그럼 뭐 어디겠어? 아래쪽 영역이 되는 거. 그래서 y가 부등호를 크게 가졌는지 y가 작게 가졌는지를 보면서 원래 기준선,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선, 그 선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를 판단하게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y는 x제곱을 먼저 그리는 거야. 이렇게. y는 x제곱 이렇게 그려놓고 영역은 어디겠어? 이 선 위쪽 영역. 그러니까 이쪽 영역이 되는 거야. 이쪽 영역들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 얘기도 좀 해봤고요. 이런 표현들이 그냥 뭐 대수적으로만 이해를 해도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대수적으로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랑 y랑 더해서 0보다 커? 그래,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더하면 0보다 크겠지. 근데 이런 것도 있죠. x는 양수야. 근데 y는 음수야. 근데 절대값의 크기가 얘가 더 큰 거야. 양수 쪽이. 양수는 3, 음수는 마이너스 2 이런 거. 그럼 더해도 양수되잖아. 그런 것도 얘는 갖고 있겠지. 반대로 x가 음수가 되고 y가 양수가 돼도 얘를 만족하는 게 있겠지.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크게 따라 달라지지만 분명히 얘를 만족하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왼쪽은 양수인 거, 둘 다 양수인 것만 갖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는 둘 다 양수인 애도 존재하고 이 안에. 근데 x만 양수인 것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y만 양수인 것도 이 안에 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범위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부등으로 그래프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아요. 81번 문제 풀어봤고, 요건 어때? 영역 그려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에는 등호가 있고, 그 다음에 2한테는 등호가 없는 이런 영역이 P예요, 지금 얘가 P. 근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2. 4도 2보다 큰 쪽이 있겠지, 이게 4. 이렇게 범위를 갖고 있는데 얘는 양쪽 다 등호로 갖고 있네. 여기 등호, 여기도 등호 이렇게. 이게 Q야. 그럼 P는 Q 안에 쏙 들어가 있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원래 명제가 참인 문장이 됩니다. 5번도. 우리가 찾으려는 거는 3번이었고요. 381번 문제 풀어봤고 383번. 자, 두 개의 명제가 참이야 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때 이 아래 중에서 반드시 참인 것들을 고르래. 반드시 참. 아까 선생님 얘기하면서 반드시 참이 나오면 이게 어디서 나온다 그랬지? 네? 반드시 참이라는 문장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는데? 뭐 할 때 나온다 그랬지 이거? 대우명제. 대우명제 다룰 때 반드시 참이라는 문장이 나올 거라고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는 알려준 두 명제만, 문제에서는 이제 두 개만 알려줬는데, 우리는 이거 말고도 대우명제까지도 찾아내라는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 P이면, not Q가 참이래. 그 다음, not P이면, R이 참이래. 그럼 요놈의 대우명제를 써보는 거야. 자리도 바꿔 쓰고요. 역 만들고, not을 붙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놈이 앞으로 올 텐데 그놈한테 또 not을 붙일 거니까 걔는 Q가 될 거고, 이놈이 뒤로 올 건데 not을 붙일 거니까 not P가 되는 거지. 이놈의 대우명제는 이렇게 쓰는 거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 이놈의 대우명제는 not R이면 P야 이렇게 쓰겠지.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요. 두 문장을 잘 비교를 해봐. 잘 보면요. 여기서 끝날 때의 요놈이 여기서 시작점으로 다시 시작을 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3단 논법이라고 그래. P이면 Q인데 Q는 또 R이 된대. 그럼 결과적으로 P는 R이 될 수 있는 거야. 얘도 Q는 R이 될 수 있는 거야. 중간을 거쳐서 결과가 R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Q이면 R이다. 또 이걸 읽을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는 여기서의 끝난 문장이 이 문장의 시작을 또 만들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해서 만든 문장,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문장은 시작점이 not R이야. not R이야. 근데 그놈이 누구로 끝나? not Q로 끝나. 이런 문장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하고 얘도 또 서로 무슨 관계가 되냐면 대우 관계가 돼. 여기 써 있는 문장들이 다 참이야. 6개가.
근데 이 두 개는, 요 두 개는 문제에서 준 거니까 이걸 또 묻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네 개가, 보기 중에서, 이 네 개 중에서 이제 골라내면 되는 거죠.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이건 안 보이는데? 기억은 안 보여요. Q이면 not P이다. 여기 있다. Q이면 not P이다. P이면 not R이다. P이면 not R이다. P이면 not R이다. 그건 없는데? 그건 없네. 그 다음에, real. not R이면 not P, not Q이다. 그거 여기 있네. 그래서 니은과 리을 두 개가 우리가 찾으려는 보기가 되겠죠. 자, 비슷한 내용인데 이젠 단어를 또 달리 씁니다. 유형 4번에 보시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요거는 단어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건데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충분하다,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학생들이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건 충분해, 이거 필요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을 이해하려고 하거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흔한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에서의 충분하다, 필요하다의 의미와 필요 충분 조건에서의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분명히 뭐 연관성이 있어서 그 말을 붙여놨겠지만 우리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기호라고 생각해. 충분 조건이라는 게 기호야. 뭘 나타내는 기호야? 그냥 이 기호야. 주어가 작으면 충분 조건이야. 주어가 누군데요? 이거. P. 조건 명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읽어. 얘를 읽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읽어. 아니, 아까는 P이면 Q이다라는 그냥 명제라면서요, 이거는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 그렇지. 근데 그 명제가 참이면 이게 성립하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주어. P는 이게 주어잖아. 주어가 충분 조건이야. 우리가 읽었을 때. 그러면 얘는 이걸 의미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필요 조건이라면, 주어가 필요 조건이라면, 만약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러면 주어가 커진 거야. 이건 주어가 작다 그랬지? P는 충분 조건, 주어가 충분 조건이면 앞에 있는 놈이 작은 거야. 얘를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면 주어 P는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읽으면 그 주어가 커지는 거야. 오케이? 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이놈까지 같이 다 얘기를 하면은 충분 조건 얘가 P이면 Q이다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집합에서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얘는 합집합, 교집합, 이게 다 한 줄로 쭈루루 다 같은 의미로 다 엮여 있어야 돼. 명제에서는 명제 하나로만 질문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 근데 거의 이렇게 방부등식이랑도 연결을 하고요. 집합이랑도 연결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단원과 같이 연계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오케이. 그 정도로 필요 충분 조건을 이해를 하시고, 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은 그냥 두 개가 같아지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85번 해봅시다. 85번. 자,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랬네. P는 충분 조건이래. P는 주어가 P는이야. P는 주어가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은 이걸 성립시키면 되는 거네, 우리? 그죠? 필요 조건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딱 이것만 찾으래. 딱 요러고. 그러니까 이거 포함 관계로 얘기하면은, 집합의 포함 관계로 얘기하면 P가 Q 안에 쏙 들어가는 거. 요것만 찾으래. 1번은요, Q는 X랑 Y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Z도 같이 포함되어 있네?
우리는 x랑 y만 얘기하면 돼. x랑 y가 같아도 얘가 만족이 되겠지. 얘처럼 x랑 y랑 같아도 이게 만족이 되겠지. 근데 이 문장은요, x랑 y랑 서로 달라도 만족이 될 수 있어요. 언제 그럴까? z가 0일 때. z가 0이면 x랑 y는 아무거나 갖다 써도 이거 등호가 성립하거든? 그러면 두 놈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큰 거야? p가 더 큰 거야. 얘는 x랑 y랑 같은 것들만 있는데 얘는 x랑 y랑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x랑 y랑 막 달라도 된다며. z가 0일 때는. 그지? 더 많은 것들을 얘가 더 갖고 있어. 그래서 얘는 이놈이 더 큰 거네? 이놈이 더 크니까 무슨 조건? 그렇지. 앞에 있는 놈이 필요 조건. 이게 잘 읽어야 돼. P는 얘가 주어야. 얘가 크면 필요 조건. 이걸 헷갈리게 쓰려고 질문할 때는요, 이렇게 묻기도 해요. Q는 P이기 위한.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 항상. 주어가 누군지를 잘 보시고. 자, 2번은 X는 16의 양의 약수, Q는 4의 양의 약수. 당연히 얘가 많겠는데? 이것도 필요 조건 되겠죠? 필요 조건. 얘는 X는 0 또는 X는 1. 얘는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얘는 필요 충분 조건. 다음 4번에 X랑 Y가 유리수. X도 유리수, Y도 유리수, 모두. X도 유리수, Y도 유리수. 얘는 곱한 게 유리수래. 그러면 X랑 Y랑 별도로 봤을 때 X도 유리수, Y도 유리수면 곱한 것도 유리수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X도 유리수, Y도 유리수, 얘가 갖고 있는 거. 얘가 다 갖고 있는 거네. 그런데 X랑 Y랑 유리수가 아니야. 근데 곱했는데 유리수가 되는 경우 있을까요? 있죠. 서로 무리수인데 편리 무리수야. 그럼 곱하면 유리수 되겠지. 또 X나 Y 중에 한 놈은 무리수야. 근데 Y가 0이야. 그럼 곱하면 0 될 거 아니야. 0은 유리수거든. 그래서 둘 중에 한 놈이 0이 되면요, 나머지 한 놈은 막 무리수를 아무거나 가져다 막 써도 돼. 그럼 얘가 이번에 훨씬 더 많은 거네. 그죠? 얘가 훨씬 더 많은 거니까 얘는 뭐야? 그러니까 얘가 작으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쓰는 거지. 5번은 P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죠. 근데 이제 얘보다 훨씬 뭐 범위가 큰 거죠? 이거 다 갖고 있으면서 제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 되겠죠? 구하는 게 충분 조건만 되고 필요 조건 안 되는 거. 요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문장이 없었으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찾아라 라고 했으면 얘도 찾고 얘도 찾아야 돼. 이거 충분 조건도 되거든. 그지? 이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뒷문장이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이 문장이 없었으면 이거 다 두 개 고르셔야 돼요. 390번 같은 경우는 빈칸 채우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증명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익숙하게 훈련을 많이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 이런 빈칸 채우기는 추론이라고 그래서 이 빈칸 부분이 참이되도록, 이거는 증명 과정이니까 다 맞는 얘기로 연결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빈칸을 내가 뭘로 채우면 이 문장이 참이 되는지 그거 찾아다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다음 명제 두 자연수 xy, xy가 자연수라는 게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자연수 xy에 대해서 xy가 곱한 게 짝수. 그러면 x 또는 y가 짝수. 당연한 문장이잖아요. 그지? 곱한 게 짝수면 둘 중에 하나는 짝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또는 y가 짝수다. 이게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래. 주어진 명제를 무엇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자. 그래놓고 x랑 y가 모두 홀수이면 이랬네? 문제에서 뭐라 했는데 x랑 y가
x랑 y가 짝수이면 그랬거든. x, y 곱이 짝수이면 얘네가 각각 짝수이다. 둘 중에 하나는 짝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장을 썼어. 지금 x랑 y가 모두 홀수이면. 그 얘기는 지금 이 문장 여기서부터죠. 여기서 이 명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을 대우명제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대우명제는 가정과 결론에 대한 자리를 바꾸고 다 낫도 붙이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가 앞으로 오고 이놈은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두 자연수 xy에 대해서 이건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x 그리고 y가 홀수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x와 y가 모두 홀수이면 뭘 증명해? x, y의 곱이 이놈이 홀수이다.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지. 되겠죠?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야? 원명제의 대우명제. 그래서 가 자리에는 대우명제, 대우 우리가 쓰면 돼요. 주어진 명제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한 거야 지금. 이 문장으로 시작한 이유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려고 얘로 시작한 거야. 이제 그래놓고 뚜루루루루루루 내려서 나 자리 여기 있다. 나 자리 보면 이놈이 무엇이므로 XY 곱은 무엇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대요. 근데 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려면 이놈의 성분들을 봐야 되는데 위에서 A랑 B는 다 뭐야? 음수가 아닌 정수래. 위에선 지금 뭐 홀수, 뭐 음 아닌 정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놈으로는요 짝수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홀수 짝수를 분간한다고 했을 때 얘는 짝수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홀수도 만들 수 있겠지? 네? 홀수. A가 짝수고 B는 홀수야. 그러면 이거 짝수, 이거 짝수, 이거 홀수야. 더하면 홀수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짝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홀수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x랑 y는 다 홀수 아니에요? X랑 Y는 홀수. a랑 b는 홀수. A랑 B는 자 X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 A는 임의의 자연수. 그죠? 그래서 음수가 아닌 자연수 A는 B는. 음수는 아닌 정수. 0도 쓸 수 있구나. 0. 얘도 그럼 A랑 B는 0도 쓸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0을 포함하고 양수들. 돼? 이것도 그럼 음 아닌 정수겠는데 나번? 여기 0 또는 자연수. 나번 자리에 0도 쓸 수 있고 자연수 다 쓸 수 있어야 돼. 두 개만 찾았을 때 3번 아니면 5번이겠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홀수인지 짝수인지 분간하라는 거지. 근데 이 문장 잘 봐봐. 얘가 임의의 자연수가 되는 거야. 0도 될 수 있고 임의의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누구였어? 여기 있는 애야. 여기 있는 애. 그놈한테 2를 곱하래. 그럼 무슨 수? 짝수. 거기다 1 더하래. 홀수. 이런 결과는 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우명제가 참이라는 거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원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겠다는 거지. 뭐 증명 과정을 세밀히 내가 다 일일이 알아낸다라기보다는 빈칸이 무엇이 들어가야 이 문장이 적절하게 잘 연결이 되는지 그런 내용 위주로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91번 이런 거 이제 서술형으로 너한테 뭐 증명 과정을 써내라 뭐 이럴 수 있는데 비슷해요. 뭐 규律법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우명제를 구하고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우명제가 참임을 보이면 되는 거야. 대우를 구해라. 이건 쓸 수 있겠죠? 얘는 그대로 쓰면 되고 자연수에 대해서 요 두 놈을 자리도 바꿔주고 낫도 붙여서 쓰면 돼.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가 대우 명제가 되는 거지. 열심히 쭉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라. 위엔 처음 문장, 문제에서 써준 문장. 요게 참임을 증명해라. 그 풀이 과정을 서술을 해라. 라고 하면, 이걸 근거로 두는 거야. n을 홀수라고 하면, 이 전제를, 뭐지? 그래, 대우 명제 조건. n이 홀수이면, 직접 증명하기가 힘드는구나. 자, n이 홀수이면, 우리는 n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아까 문장에서 봤던 대로, a, 2a,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이 되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n제곱을 봐야 돼. 우리는 n제곱을 봐야 되는 거니까, n제곱은 뭐가 돼? 2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네. 이놈을 풀어내면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우리는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 얘를 계산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2로 앞에 있는 두 개 항을 묶어내면요, 이렇게 묶어서 이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애는, 얘는 뭐 어차피 그냥 짝수인데? 어차피 짝수인데? 이거 보면 짝수겠네. 이거 다 1 더하면 홀수겠지. 그래서 이놈 임으로 n제곱은 홀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증명이 되는 거네. n제곱이 홀수인지가 증명이 돼서 대우 명제가 참임이 증명이 됐어요. 따라서 원명제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도 참이 되는 거야. 자, 절대부등식. 우리 명제를 공부한 이유가 앞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도 문제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잘 될 거야.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막 보일 텐데, 이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절대부등식. 이 명제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부등식을 다룰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항등식이랑 의미가 같아. 항등식은 뭘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지? 항상 등호가. 그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그래. 그럼 그렇지 않은 식도 있나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항상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어떨 땐 성립하고 어떨 땐 성립하지 않아. 그걸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불러? 다르게 표현해볼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은 네, 방정식. 방정식.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다루는 어떤 식은 미지수를 x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은 어떤 변수에 대한 항등식을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변수가 x라면 x에 대한 항등식이야. x한테 뭘 집어넣어도 얘는 등호가 항상 성립해야 돼. k에 관한 항등식은 k한테 뭘 집어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돼. 이런 얘기죠. 자,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그럼 x한테 뭘 집어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반대쪽 얘기는 x한테 뭔가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하고 x한테 뭘 집어넣으면 식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만 등호가 성립해. 이거는 방정식인 거야. 자, 등호를 가지고 식을 부르는 것들을 항등식, 방정식 이렇게 부를 거래. 자, 이번엔 부등식 갖고 할 거야. 부등식도 변수가 x야. x에 대한 부등식을 너한테 줬어.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는 부등호가 성립하고 어떤 x를 집어넣으면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성립하는 그 x의 범위를 찾는 게 우리가 부등식에서 해야 될 일이야. 그게 일반적인 부등식이야. 근데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x한테 내가 뭘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대. 방정식과 항등식처럼 일반적인 부등식은 특정한 x에 대해서만 부등호가 성립해 이랬는데,
이 부등호가 x한테 뭘 집어넣어도 항상 부등호가 성립해. 그럼 얘도 항등식이라고 불러? 얘는 등호가 아닌데? 그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절대부등식은 x에 따라서 부등호가 성립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변수가 x일 때 얘기예요. 변수는 k라고 줄 수도 있고, 변수는 바꿀 수도 있죠,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변수에 대해서 부등호가 성립하는 식. 변수는 선생님이 지금 x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이 x는 바뀔 수 있다 그랬어. 그런 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 이 유형은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절대부등식임을 증명하는 문제. 첫 번째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등호가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는 문제. 이렇게 풀리는 거야. 이 문장은 절대부등식임을 증명. 이 얘기는 항상 부등호가 성립함을 증명. 이런 얘기야. 항상 부등호가 성립함을 증명하래. 뭘 이용해서?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래. 실수의 성질이 뭐지? 이런 걸 잘 갖고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걸 놓친단 말이야. 실수는 누구랑 구별돼? 호수랑 구별돼. 그럼 실수랑 호수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이 뭐야? 그렇게 쓸 때 양수냐 음수냐 그래, 맞아. 그래서 실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영아니면 제곱하면 양 이상이면 0 이상인 애들. 그래서 어떤 놈을 제곱했는데 항상 얘가 0 이상이 돼를 이용하라는 얘기야. 얘를 증명할 때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해라 이 얘기는 완전 제곱꼴을 이용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 꼴을 이용해서 얘는 항상 0 이상이야 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되게 중요하고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뭐냐면 산술평균 우리가 흔히 쓰는 평균값 계산이거든. 시험을 네가 2번 봤어. 그 2번의 평균값을 계산해보래. 어떻게 계산해? 그죠? 시험 3번 보면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그게 산술평균이야. 됐죠?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뭐냐면 산술평균은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들을 가지고 1차원적인 평균값을 계산한다고 생각한다면 기하평균은 뭘 뜻하는 거냐면 기하평균은 2차원적인 평균값이에요. 우리가 차원 얘기할 때 1차원은 선만 보는 거지. 2차원은 면을 보는 거지. 그래서 기하평균은요, 면적의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면적 계산할 때 우리 가로, 세로를 곱하잖아. 그래서 곱으로 표현돼. 이 기하평균. 기하평균은요, 어떤 두 변수가 있을 때 기하평균을 구해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 그리고 그놈의 중점을 구하기, 중점? 평균값을 구해서 루트를 씌워요. 곱하기의 반대쪽은 루트를 씌우는 거거든?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산술평균과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한번 씌운 이놈이 기하평균이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항상 이 부등호가 성립해. 이걸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요 놈은 조금 부가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이 놈은 조금 더 부가 설명할 거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얘처럼 산술기하평균처럼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런데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이나 산술기하 부등식이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다 1번으로 증명해. 이놈이 항상 성립해요. 이게 항상 성립해요. 이게 진짜 맨날 성립하는 거 맞아 틀려? 그거 확인하는 건 다 얘를 하는 거야. 이놈으로 증명을 하는데 그놈 잠깐 보고 너보고 증명하라는 얘기는 안 해. 근데 이게 항상 증명한다는 거는 확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공식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맞아 이거 맨날 성립하는 거 맞아. 나 분명히 봤어. 알아. 내가 쓸 수는 없어도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증명하는 거를 볼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가 증명하는 건 얘를 증명하는 건 A라는 놈을요 X제곱으로 바꿨어요. 바꿔 쓰는 거야. 여기서 이제 A, B. B는 Y의 제곱으로 바꿨어. 그러면 이거 A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네. A, B도 A랑 B가 왜? X를 제곱해서 만든 거니까 A는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치? A랑 B가 양수일 때 이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 이 주어진 식은요 2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고 오른쪽은 루트 안에 X제곱 Y제곱이 나와요. 됐죠? 그럼 루트 안에서 제곱이니까 이거 절대값으로 나올 텐데 절대값으로 나오더라도 이거 항상 양수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 항상 양수? 절대값으로 그냥 절대값으로 꺼낼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되고요. 이쪽은 2배의 절대값 X, Y 이렇게 꺼낼 거야. X, Y의 곱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X랑 Y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플러스일 때도 그렇고 마이너스일 때도 그렇고 얘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그게 완전 제곱식이 돼.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Y 이건 X랑 Y가 절대값 벗을 때 그냥 플러스로 나온 거지. 그리고 플러스 Y의 제곱 이놈이 이게 맞니? 이 첫 번째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거든. 이거 쓴 거네 이거. 맞아? 이거 제곱한 게 0 이상. 이거 쓴 거잖아. 또 이거 항상 참이야. 근데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언제야? 얘가 0이 되는 건 언제야? 그렇지. 그럴 때만 0이 돼. 그리고 뭐 두 번째도 x제곱 이제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런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 전체 제곱 이게 성립하는데 이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건 사실인 거잖아. 그지? 완전 제곱식은 항상 0 이상이 되는 거란 말이야. x랑 y가 무슨 값을 가지든 이 부등호는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따라서 처음 문장 요거죠? a 플러스 b 2배의 루트 ab는 항상 참이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고 이놈은 맨날 이 부등호가 성립하네 는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써먹으라고 그랬냐면 이런 거 부등식 정도가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증명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거를 뜯어봐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 적용을 하래. 이 부등호가 항상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어떤 최대값을 구하고 어떤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이 중에 곱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려줬어. 그러면 이 부등식은
얘가 16이니까 루트를 받아서 4가 될 거고 2 곱하니까 8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b란 애는요 8보다 큰 애들을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누가 될 수 있냐면 9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12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지. 이해가? 그런데 등호도 있으니까 8도 쓸 수 있네. 자, 다시 a 플러스 b는 8도 쓸 수 있고 9도 쓸 수 있고 10도 쓸 수 있고 막 이래. 8부터 8, 9, 10, 11, 12 이런 애들을 막 쓸 수 있대.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최대값을 정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큰 걸로 다 쓸 수 있다며. 그러면 얘는 최소값은 정할 수 있어? 얼마야? 자, 그 8은 부등호가 성립할 때가 아니야. 맞지? a 플러스 b는 8보다 크다 라고 하면 8을 못 쓰잖아. a 최소값 8이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가 8과 같다라는 등호가 성립할 때의 얘기야. 그런데 휘리리리리리 등호는 언제 성립해? 휘리리리리 x랑 y랑 이렇게 놨는데 그럼 a랑 b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a랑 b랑 같으면 8이 될 수 있대요. 그럼 a는 얼마야? b도? 그래서 합의 최소값을 우리는 얘도 8이네 그냥 8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원래는 이 상황에서 이 산술기하 평균 이 부등식에다 이 식을 집어넣고 a 플러스 b는 8 이상이니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최소값을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안 써도 돼. 이것만 보고 이게 조건 주어지는 거야. 자, 곱이 16이야. 근데 최대 최소 성립하려면 a랑 b랑 같아야 된다라고 난 알고 있어. 같은 놈 두 개 곱했는데 16 됐다고? 그럼 한 놈은 누구야? 4. 같은 놈 두 번 곱해갖고 16이 되는 거니까 그 같은 놈은 4가 돼야 돼. 우리 뭐 뭘 구하래? 합을 구하래. 그래서 8인 거야. 이 식을 안 쓰고 쓸 수 있어야 돼, 우리. 한식 같은 거. 다른 친구들 다 이렇게 계산할 거거든? 이거 별로 안 겠네요? 지금 내가 간단한 예를 든 거잖아. 다른 문제들을 풀 때는 막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계산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조건만 보면 최소값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야. 산술기하를 이렇게 적용해야 돼, 우리. 알겠죠? 반대로 합을 알려줄 때도 있어요. 똑같은 거 쓸게요, 그냥. 합을 알려줄 거야. 그럼 이 부등식을 써보면 8이 2배의 루트 AB보단 크거나 같아 이렇게 쓰는 거죠. 양변 이 약분해서 없앨 거고요. 제곱해주면 16이 AB의 곱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16은 AB의 곱보단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는 16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5도 될 수 있고 14도 될 수 있고 13도 될 수 있고 막 이래. 그런데 등호가 있어서 16도 쓸 수 있어. 그럼 얘가 가지는 최대값은 누구야? 16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래서 AB 곱의 최대값은 16이야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도 우리는 그냥 등호 조건만 보겠다는 거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대 최소는 언제 성립하는데? 등호가 성립할 때.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대 최소가 성립할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조건이 주어졌어. 이걸로 우리 보고 최대값 구하래.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8 만들었다고? 그럼 두 놈은 4지. 그래서 곱은 16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데 특징이 이래. 위에 건 증명과정이고요. 요건 이제 예를 든 건데 산술기하 평균으로 문제를 주려면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야 돼요. 곱을 알려주고 합의 최대값, 이건 뭐야? 최소값을 묻든가 곱을 알려주고 합의 최소값을 묻던가 합을 알려주고 곱의 최대값을 묻던가 문제 형식이 그래.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를 보면 산술기하를 쓰라는 얘기구나 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술기하는 이건 어디다 쓸까? 산술기하는 최대최소로 문제를 물을 때는 여기다 갖고 와서 쓸게요.
합을 알려주고 곱의 최대값을 묻습니다. 곱의 최대값을 묻던가 아니면 곱을 알려주고 합의 최소값을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산술기하쓰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최대 최소는 언제 성립해? 등호일 때 성립해.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산술기하를 이렇게 사용하는 친구들이 뭐 니네 학교는 꽤 많이 있겠지. 그래도 절반을 넘지 않을걸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변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자꾸 써먹으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원래 풀이도 알고 있어야 되고. 호시부등식도 그냥 이거 전개하면 돼, 이거 전개. 그리고 얘도 전개. 그래서 왼쪽으로 써 넘겨. 그럼 완전 제곱식을 못 껴. 그 과정은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야. 증명 과정은.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2차식들이 나와요. 2차식들. 여기 2차식들. 이 안에는 1차식, 요건 1차식. 그걸 제곱하게 되거든?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드는 거야, 니가. 그래서 코시를 쓸 때랑 산술기하를 쓸 때랑 문제 구조 형식이 다른데, 그거를 문제를 풀면서 좀 자꾸 볼게요. 393번처럼 절대부등식인 것만을 골라봐. 이거는 항상 부등호가 성립함을 고르라는 건데, 이거 다 되는데? 다 되는지 알겠어요? 기억은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참이지, 그지?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떤 2차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고 있을 때 뭘로 확인해?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성립하는 거죠.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 요놈은 요것도 한 문자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면 돼. A, B 곱한 거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서 A만 문자로 보고 B는 그냥 개수처럼 생각하고 판별식을 써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 위에 거는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0으로 만드는 A값 찾아봐 라고 하면은 그놈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실수근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허수근 2개 나오는 거였지. 허수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0이랑 X축과 안 만난다는 얘기거든. X축과 안 만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지.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95번은 선생님이 준 이해하고 너무 비슷한 놈이어서 한번 해볼까? 95번? 너무 쉬운데 이건. 선생님이 준 이해하고 너무 별로 안 다른 놈이어서 문제 형식이 이렇단 말이야. 이걸 알려줘. 뭐뭐뭐일 때. 뭘 알려줬어? 합을 알려주고 뭘 물어봐? 곱의 최대값을 물어봐. 써있는 거랑 똑같죠? 합을 알려주고 곱의 최대값을 물어봐. 밑에 있는 거 곱을 알려줘. 그리고 이 두 문자에 대한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곱을 알려주고 합의 최소값을 물어봐. 산술기하를 써 라는 뜻이야. 이 문제 형식도 그렇지만 이 조건도 마찬가지. 이 조건 부양수 xy에 대해서 이것도 산술기하를 쓰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어떻게 쓰는지는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형태인데요. 원래 문제풀이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문제풀이는 어떻게 쓰느냐? x랑 y라는 두 문자를 가지고 첫 번째 문제 푸는 거야. 1번 문제 풀 때 x랑 y를 갖고 있는데 x랑 y의 합을 알고 있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알고 있는 게 쟤니까. 그러면 x 플러스 y는 2배의 루트 x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x 플러스 y가 4래. 양변 2로 나눠주고 제곱해 주시면 이런 모습이겠네. 따라서 xy 곱의 최대값은 4야 라고 쓰시면 되겠죠. 원래 풀이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 이렇게 안 쓸 거라는 거지. 우리 이렇게 안 쓸 거야. 산술기하를 쓰는 형식이야? 산술기하를 쓰라고?
그러면 얘가 최대치도 성립하려면 x랑 y랑 같아야 돼. 그럼 x도 2고 y도 2라고? 이거 구하래. 곱하면 4지. 그렇게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 풀이대로 구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두 번째. 지금 알고 있는 건 요건데 구하라는 게 이놈의 최소값이야, 지금. 이놈의 최소값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에 3x 플러스 4y는 2배의 루트 3x 곱하기 4y, 그러니까 12xy 이렇게 쓰는 거지.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xy 곱한 건 얼마래? 3이래 이건 3이래. 얘는 3이라니까 3 집어넣으면 36이 되고 루트 씌우니까 6이 되고 그래서 이쪽에 얼마가 생기냐면 12가 되네요, 여기. 맞죠? 그래서 3x 플러스 4y는 1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거야. 또 최소값은 얼마? 12. 이렇게 계산해서 찾는 거야, 원래는. 이것도 되게 단순한 문제인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산수기하평균 푸는 문제.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안 풀 거라는 거지. 우린 이렇게 안 풀 거야. x랑 y랑, 우린 얘 가지고 최소값을 구하려는데 x랑 y랑 곱해서 3 된다고? x랑 y랑 곱해서 3 된다고? 산술기하 평균식 우리 이거 쓸 거지? 그러면 변수는 x랑 y가 아니야. 얘랑 얘가 변수야. 이해되겠어? 3x하고 4y가 같아야 돼. 지금은 3x랑 4y가 같아야 돼. 3x랑 4y가 같아야 되는데 x랑 y는 곱하면 3 된대. 그러니까 3x랑 4y가 같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 되게 귀찮게 문제를 만들어놓네. x랑 y의 비가 4대 3인 거네. 그래서 x는 뭐 4k, y는 3k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곱해서 3이 된다고? 곱하면 12k 제곱인데 x랑 y랑 곱한 값은 12k의 제곱인데 얘가 3이 된대. 그러면 띡띡 나눠주면 k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일 텐데 x랑 y가 다 양수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k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3이 될 거고 3x 플러스 4y를 직접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이 정도의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이런 거 너무 쉬워서. 자, 산술기하 평균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아까 이런 거 합을 알려주고 곱의 최대값을 구해, 곱을 알려주고 합의 최소값을 구해. 이럴 때 산술기하를 쓰란 얘기구나 라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얘는요. 합이든 곱이든 알려준 게 없어요. 그죠? 합이든 곱이든 알려준 게 없어. 근데 이게 산술기하 평균 문제야. 그럼 알려준 거랑 다르잖아요. 또 예의 법칙 또 있는 거 따로 외워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응용한 건데요. 이 밑에 거. 곱을 알려주면은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최소값 묻는 거네. 근데 합의 최소값인데 얘는 곱하기잖아요. 이거 전개해야 돼. 물론 코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산술기하를 먼저 볼 거야. 곱을 알려줘야 우리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얘는 산술기하예요? 알려주지 않아도 곱을 알아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곱하면 얼마야? 1. 이렇게 역수관계가 보이면요. 역수관계가 보이면 곱을 알려주지 않아도 곱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죠? 이럴 때 역수관계일 땐 물어보기가 아주 좋아. 역수관계일 때는 산술기하로 물어보기가 아주 좋아. 학생들한테 이렇게 안 보이게 산술기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396번을 산술기하로 풀어본다고 하면 얘는
이게 뭐 전개를 막 하는 거야. 앞에 건 뭐 두 개끼리 곱하면은 4배의 xy 플러스 얘랑 곱하면 x가 사라지지. x가 사라지고 2, 3은 6 이것만 남네. 플러스 안에 것끼리 곱하면 또 y가 사라지고 6 플러스 뒤에 것끼리 곱하면 xy 분의 9 이렇게 생겼어요. 나보고 이놈의 최소값 구하라는데 이미 이 숫자 두 개는 고정값이니까 최대 최소가 아니야. 얘는. 최대 최소라는 얘기는 뭐야? 커지고 작아지고 중에서야. 그죠?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가 최대값인 거고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는지 그게 최소값인데 이건 그냥 고정값이잖아. 얘는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애가 아니에요. 최대 최소는 결국 누가 만들어? 얘네가 만들겠지. 요 두 놈이 만들겠지. 근데 이 두 놈이 무슨 관계야 지금? 역수관계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산술과 평균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2배, 요거 두 개만 갖고 2배의 루트 4배의 xy와 곱하기 xy분의 9 하고 플러스 요건 따로 쓰는 거야. 12. 얘는 어차피 산술기하가 아니거든. 양쪽에 부등호가 항상 성립하는데 똑같이 12를 더한 식이라는 거야 이건. 그럼 그런다고 해도 부등호는 항상 성립할 거 아니야. 그죠? 산술기하를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안에서 곱해지면서 이거 없어지거든. 그럼 곱을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쪽은 얼마가 돼요? 9, 4, 36, 6이네? 6이 12. 12 플러스 10이니까 24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24가 답이 되는 거야. 이거 약분되는 거 없어지고. 4, 9, 36. 루트 안에 36이니까 얘는 6. 6이 12. 뒤에 또 12. 24. 그래서 역수관계일 때, 역수가 보일 때,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산술기하를 먼저 의심해라. 이 얘기인 거지. 호시부동식, 뒤에 399번 뒤로 나오나 봐요. 요거, 400번. 보자. 호시부동식 쓰는 형태가 이런 식이야. 2차식들이지. 여긴 1차식이지. 이런 식으로 물어봐. 차수가 서로 다르다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형식이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기하 평균은 최대값을 물어보려면요. 최대값? 어딨어? 최대값. 최대값은 곱한 놈의 최대값을 물어보거든. 근데 얘는 뭐야? 합의 최대값을 물어봐. 그지? 그러니까 기준이 산술기하라고 생각해도 돼. 산술기하로는 못 푸는 건데 라고 생각해도 돼. 그리고 차수가 달라. 그럼 이제 코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시 부등식은 요 2차들 있지, 2차들. 얘네가 이 왼쪽에 있는 두 놈 중에 한 놈인 거야, 제가.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요거. 얘가 여기 있는 애야. 얘 입장에서는 얘가 최대값이거든. 그죠? 그래서 요 주어진 조건이랑 문제에서 풀으라고 하는 저놈을 가지고 이 코시 부등식을 내가 완성시켜야 돼. 구조를. 그러면 뭐가 있으면 되겠니? 이거 묻는 건데 여기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고요. 여기에는 a 플러스 2b의 제곱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요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앞에 것끼리 곱해서 a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1이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뒤에 것끼리 곱해서 2b를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는 2제곱이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코시 부등식을 완성시키는 거야, 내가. 그러면 여기 얼마야? 5. 그럼 얘는 얼마래? 5래. 여기 25 있는 거네, 그럼. 그래서 이놈을 제곱하면은 25가 최대값이야. 그럼 얘 최대값은 얼마야? 5지. 근데 최대값이랑 최소값 다 구하려네? 자, 쓰자, 그럼. 쓰자. a 플러스 2b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2b는 부등호를 어떻게 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사이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는 10이 되는 거네. 401번.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5루트 2인, 지름의 길이가 5루트 2인 원 모양의 땅에 접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연못을 만들 거야. 연못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봐 그랬어. 연못 둘레 길이. 둘레 길이는 요거 얘기하는, 연못?
이게 직사각형이 연못이래, 이게. 이놈의 둘레의 길이 구하라는 거네?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고, 얘는 얘랑 같겠지. 얘를 A라고 두고, 뭐 얘를 B라고 두고 이러면 되겠네. 문자로. 그러면 서로 다를 거니까 문자가 두 개가 필요할 거야, 그지? 그러면, 지름이 5루트 2라는 정보에서, 요 삼각형, 요것만 봐. 위에 걸 봐도 좋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 있지? 그래서, 이놈은 50. 1대. 뭘 구하라고요? 둘레의 길이.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아까 좀 전에 풀었던 문장이랑 구조가 같은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 또 비워놓고 이렇게 써놓고 여기도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럼 여기 필요한 게 누구겠어? 이 안에 것끼리 곱해서 2a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2 제곱 있으면 되고, 여기 뒤에 것끼리 곱해서 2b 만들어야 되는 거, 여기도 2의 제곱이 필요하겠네. 그럼 앞에 그 놈은 4 플러스 4니까 8.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0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고요. 50이 4개 있으면 100이잖아. 2개 있으면 100이구나. 얘는 400이네, 그럼? 그죠? 제곱한 건 400이 최대값이래. 그래서 나보고 이놈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최대값은 얼마? 20. 20을 제곱하면 400 아니야? 맞죠? 그렇게 해서 코시부등식까지 봤는데요. 여기까지가 명제예요. 요 코시부등식까지 푸는 것까지가 명제야. 그래서 앞에 스텝 1 문제는 선생님이 좀 어지간한 거 잘 보일 만한 것들은 거의 풀면서 갔고요. 스텝 2 위주로 숙제를 풀어갖고 오시고,